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쪽 뒤쪽에 네 남성분. 손을 아주 많이 들었는데 기회를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박유빈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신 거 그리고 정지용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가정의 형태가 과연 지금 신혼부부 위주로 많이들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과연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결혼한 친구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네 결혼하면 나한테 니네 애들 맡겨라. 나는 뭐 프리랜서로서 너희의 애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형태로 친구들과 함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아이들을 함께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캐나다에서 BC주에서는 발달 장애인들을 어떤 개인이 자신의 집에서 홈쉐어 방식으로 이제 케어하는 방식의 복지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자립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대신 다른 친구들의 아이들을 제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돌보고 뭐 공동체적으로 아이들을 조금 더 케어할 수 있는 저의 이점을 좀 가져가기 위한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더 많은 형태의 가정 공동체라는 것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 이런 가족 공동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쪽에서 뭐 일정 이상의 아이들을 함께 뭐 관리하거나 보육한다면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함께 사는 홈쉐어 방식으로 한다면 그런 것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조금 더 선진적으로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앞으로 핵가족들이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혹시 정지용 반장님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여성이 더 함께 살기도 하고 남성이 함께 살기도 하고, 저도 결혼은 했고 아이는 없거든요. 네, 10년 차 결혼한 지 10년 차는 되었고, 비슷한 생각을 저도 한 번씩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친구들이 거꾸로 애 낳지 말라고, 우리 애 좀 봐달라고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집에 또 놀러 오면 저희가 좀 최대한 돌봐주고, 그러면 친구는 좀 더 쉬고 뭔가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거든요. 가끔이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그렇게 형태나 갖고 있지 않지만, 저도 이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가 꼭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은 똑같이 드는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미래 세대를 좀 위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도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출생 문제 정말 심각한데요. 근데 뭐 일자리 주거 이런 부분도 단편적으로 있지만 여러 가지가 정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네, 그럼 짧게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춘천에서 온 한 아이 엄마 김진희라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애가 하나 있고, 이제 이 아이가 39개월 정도 됐다 보니까 이제 둘째 생각이 슬슬 나요. 저는 둘째를 낳고 싶습니다. 뭐 가능하면 셋째, 넷째도 낳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다들 아이를 안 낳으시는 분들 입장이어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임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출산해서 애를 육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입장의 얘기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현실적으로 아까 새쌍둥이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좀 마음이 편해졌는데, 돈 문제 맞아요. 돈 문제 맞습니다. 맞고요. 둘째로 제일 중요한 건 여성의 삶인 것 같아요.
저 애 낳으려면 일단 지금 저희 현실적으로 저희 남편이 외벌이를 하고 있고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으나 지금 저희 이 생활이 아이 하나 딱 키우는 이 세 가족으로 금액이 딱이에요. 거기다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까지 해가지고 이게 딱 맞아서 여기서 애 더 낳으면 저희 휘청해요. 응.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임대주택이 조금 더 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분양에 손들었는데 왜냐하면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둥지를 지어야 애를 낳아요. 근데 저는 제 집이 있어야 애를 낳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애는 계획으로 가진 게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집이 일단 있어야 그래야지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침 또 애가 가져져서 뭐 오케이 됐지만 이제 둘째를 가지려고 하니까 저희 신랑은 저랑은 반대로 되게 현실주의자 입장이라서 둘째 안 된다. 우리 집 휘청하고 우리 노후는 어떡하냐. 아 근데 또 저는 너무 낳고 싶어요. 애가 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이쁘고 그래서 너무 낳고 싶은데 우리 신랑 말대로 맞는 말이야. 근데 또 어르신들은 맨날 지나가면서 한 대씩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 더 나. 애들 밥그릇은 지네가 달고 나오는 거야. 하나 더 나. 맨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그 사이에서 갈등이에요. 왜냐면 제가 낳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제 삶은요? 그럼 제 삶은요? 저는 이제 애를 가지게 되면 기존에 끊겼던 제 커리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또 커리어가 이미 저는 아예 절단. 그럼 이제 와서 제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새로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두려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요? 저는 이미 강원 청년센터라고 제 춘천에서 와서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날라오는 문자들 맨날 그거예요. 제 마음 살펴주겠다 와라. 너가 일자리가 없어서 네 마음 슬프지 와라. 내가 상담해주겠다. 혹은 자소서 써주겠다. 저도 자소서 잘 쓸 수 있는데 그런 얘기,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와는 거리감 있는 그런 얘기만 와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도 그리고 또 출산을 하고 나서도 제 커리어가 혹은 새로 생성되거나 혹은 있었던 커리어를 연장할 수 있게끔 시간제 인턴 같은 네 왜냐면 현실적으로 풀잡은 불가능합니다. 진짜요. 저 4시에 하원에 와가지고 지금 이거 끝나면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시간적으로라도 일을 하면서 제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게 혹은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낳을 수 있게. 셋째도? 네.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여러분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현실적인 고민인데 어떤 게 저는 가치에 맞는지를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첫째, 그러니까 출생에 대한 지원, 사실은 신생 아에 대한 지원이겠죠. 이게 첫 아이일 때 지원하고 둘째 아이일 때 지원이 거의 지금 차이가 없어요, 그죠?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은 더 늘려야 된다. 근데 가끔씩 셋째 아를 낳으면 뭐 대학 등록금 면제 뭐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파격적 지원을 가끔씩은 하는 것 같아요. 좀 이게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 차등을 해서 추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 다른 분들 의견은 좀 어떠세요? 차등을 둬서 더 많이 해주는 거 괜찮다. 한번 뭐 사람이 다 똑같은 거지. 2명은 곱하기 2가 온당하다. 나중에 그 복지부 장관께서요. 이건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게 지금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옛날에는 개인 일이었는데 완전히 사적인 영역이었잖아요. 뭐 애 낳든지 말든지 키우든지 말든지 잘 키우든지 못 키우든지 그건 전적으로 개인 문제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게 공동체의 존속 문제가 됐어요. 다음 세대를 낳아 기르는 게 지금은 나라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절멸하게 생겼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데가. 그러면 이제 공동의 문제가 됐다. 이제 국가적 과제, 공동체의 과제가 됐으니까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원이 너무 당연하게 됐는데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렇게 낳을 경우는 개인들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원을 추가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아니 사람이 다 똑같은데 왜 내가 셋째로 낳았다는 이유로 둘째로 낳았다는 이유로 차별도 하냐. 첫째는 왜 더 불이익하냐. 불이익하잖아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아동수당을 첫째는
지금 월 10만 원인데 둘째는 15만 원, 셋째는 20만 원, 뭐 이렇게 구상할 수도 있는 건데 나는 왜 10만 원밖에 안 해줘? 뭐 첫째로 난 게 뭐 죄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이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원래 첫애를 낳는 사람이 둘째 낳는 거 쉽죠. 근데 둘째가 셋째 낳는 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만, 개인의 고통, 힘든 것만 해결이 된다면 그죠. 그 측면에서는 국가 정책으로도 어떨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세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청년이 불안이 아닌 희망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사회, 그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것을 돕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세션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션에서는 별도의 발제가 없이 진행됩니다. 일자리, 주거,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주제처럼 청년들이 당면한 과제도 있지만 각자의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삶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금융, 참여, 교육, 생활, AI, 미래의제 이 그 파트에서는요, 청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지금 3분 정도 질문을 받을 수 있고요. 의견이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자유롭게 지금 의견을 올려주시면 대통령님과도 함께 의견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의견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까 그 오픈 채팅방 저희가 다 작성을 해주셨네요. 미리 사전에. 네, 첫 번째 들어온 화면들이고요. 직접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작성을 해주신 걸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리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 내용 한번 얘기해 보고 싶네요. 과학기술 분야 관련된 청년 우수 인재 유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과학기술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이 질문 해주신 분 계실까요? 네, 중간에 하얀색 옷 입은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소개와 관련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에서 청년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결희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과학기술 분야 청년 우수 인재들이 해외 유출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과제에서도 해당 부분에 관한 과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주요 내용을 봐보면 청년 우수 인재 유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청년 과기인 전주기 성장 지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청년 과기인을 지원해주는 정책은 계속해서 이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재를 양성을 해놓으면 그 청년들은 해외로 나가는 것을 원하고 또 실제로도 많은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과학기술 능력이 결국 국력과 맞먹는 이런 시대에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단순히 지원해서 그치지 않고 많은 우수 청년들이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좀 구현해보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혹시 한 말씀 더 붙여주시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계신 저희 세 번째 남성분께 마이크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광주과학기술원에서 AI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청년 인턴분께서 말씀하신 건 정적으로 공감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전남에서 태어나고 광주에서 지금 대학원생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 유출도 걱정이지만 사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걱정입니다. 저는 수도권으로 나갈 생각이 없는 입장이기도 한데요. 근데 한 가지 조금은 결이 달 수 있지만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지자체나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에서의 정책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수도권을 나가는 걸 막자.
주였다면 저는 좀 더 공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오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어제 이제 5년 동안 6만 명 청년 인재를 뽑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수도권 쏠림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이제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지역에서 1,000명 정도를 지역 쿼터를 만든다던가, 물론 이러면 지역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대기업이 내려오는 입장이 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같은 이제 과학기술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직무, 내가 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직무라면 해외를 나가도 되고 아니면 서울로 가도 되고 대구든 광주는 어디로 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걸 여기 정착하는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면 누구나 오려고 할 텐데 이 일자리를 사실상 인구 개수처럼 매겨서 그렇게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인재 유출도 문제인데요. 교수 유출도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광주과학기술원 있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서울대랑 카이스트로 교수님들 많이 가십니다. 근데 가실 때 그 교수님 어떤 분들이냐? 가장 인기 있는 교수님들이죠. 가장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연구실의 교수님, 우리의 가장 수업에 인기가 많은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현장 속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김에 그 하정우 수석님도 오셨던 것 같은데 그 현장의 목소리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수석님. 예, 그리고 지금 대학원생들이 사실 이 국무회의 많이 보거든요. 거의 연구실 장관이죠. 그런 식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좀 수석님께서 혹시라도 이제 저희 과기원이나 아니면 또 과기원은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이지만 뭐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 있는 그런 대학원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장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I 미래계획 수석 가정호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두 가지 주셨고 먼저 그 지역의 발전 이제 양성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7월 말 정도에 이때 지스트에서 오셨으니까요. 호남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R&D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인재 육성 관련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을 보내고 회사를 보내고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그 분야와 관련된 산업, 인재, 기술들을 거기에 규제 혁신까지 토탈 패키지로 해서 그 지역이 정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그 경쟁력을 통해서 산업 발전하고 경제 성장하고 이것이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어떤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 같은 경우는 다니고 계신 지스트도 있고 또 한전공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전기, 전자 그리고 그와 관련된 AI 분야에서는 전국 그 어떤 대학보다 강력한 연구 역량, 교육 역량 그리고 더 가장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그 지역을 굳이 떠나지 않아도 여기가 가장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토탈 패키지를 만드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들은 다른 지역 그 개별 지역들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환경에 맞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역 전반에 대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이었던 과학기술 인재 유출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정부 초기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로 과학기술 R&D 혁신 방안 그리고 인재 유출 혹은 인재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미 과기정통부에서 태스크포스 팀을 준비를 해서 혁신적인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앞서서 설명 주셨던 것처럼 전주기 인재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단기 대책들 그다음에 어떤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들 학위를 진행을 하면서요. 그리고 어떤 박사 후 연구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들 뭐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처우 차이가 있다 보니까 특정한 어떤 연구소라든가 대학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기업과 대학 혹은 연구소와 대학의 겸임을 통해서 어떤 처우 부분도 해결하면서 연구 자율성도 해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R&D 연구에 있어서 행정 소요도 너무 많고 풀칠하는데 시간 써야 되고 제안서 뭐 수백 페이지 써야 되고 결과 보고서 쓰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고 하는 이런 행정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혁신을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과학자들이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장 선망받는 직업이 되도록 하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4대 과기원을 포함한 지역의 거점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대 과기원과 지역 거점 대학들이 함께 연계를 해서 각각의 지역의 산업 특화된 어떤 과학 기술 분야를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원래는 10월 초에 그 지스트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 간담회를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다음 달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선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랩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AI 말고 이제 다른 부분. 네. 잠시만요. 안 하신 저쪽 끝에 그 남성분 안경 쓰신 남성분인데 두 번째 분에게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네.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양대학교 4학년 재학생이자 취준생입니다. 저는 청년의 사회 진출 중 취업 및 인턴과 관련된 제안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기업들이 이제 경력직 선호 현상으로 취업 시 이제 대학생들은 인턴 경험이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정부, 지자체, 지역 기업이 이제 협력해서 제공하는 인턴십도 있으나 이제 대부분 6개월 이상의 장기가 많고 이로써 학교 재학 중이거나 방학 때 단기로는 활동하기가 어려워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산학협력 인턴도 이제 학교와 기업이 연계해서 제공하는 이제 부분도 있으나 채용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 3명 이하 정도로 그리고 경쟁도 역시 치열해서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미국 백악관에는 매년 화이트하우스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청년들이 공공 서비스 리더십과 팀워크를 함께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로써 청년들은 스펙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 정치, 정책에 대한 청년 참여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좋은 정부 사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미국을 벤치마킹하여 방학 중이나 아니면 단기로 좀 짧게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와대나 아니면 대통령실 인턴십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와 관련돼서 좀 대통령님의 생각이 좀 어떠하신지 묻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 공간이 있어요? 우리 인턴십 연수할 만한 공간들이 있나요? 한번 지금 있는 곳은 그나마 조금 고려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쪽으로 옮기면 청와대로 옮기면 거기는 더욱더 과제일 것 같은데요. 뭐 꼭 청와대 내부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삼청동 주변에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 공간은 안에는 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만은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 같습니다. 원래는 다른 부처나 그 공공기관 또는 기업들한테는 그런 걸 막 권장하면서 대통령실은 못 하고 있어요, 그죠? 예, 하여튼 그런 물리적 공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긴 한 것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화면 잠깐만요. 저희가 아까 화면을 받았었어서 화면 잠시 띄워주시면. 네. 그 두 번째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을 위해 보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저희 청년미래센터도 이제 생겼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신복지수의 청년 대상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이제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해주신 분 계실까요? 네.
끝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전에서 자립준비 청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 바람개비 서포터즈라는 이 서포터즈 기관 안에서 활동 중인 청년 이채원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자리에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이 자립준비 청년 이야기랑 이공계 이야기를 좀 하러 왔는데 후자는 많이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자립준비 청년 이야기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것의 목적은 우선 이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의 보호 및 자립을 위해서 사실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이 많이 힘써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고요.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립준비 청년의 이 생활을 좀 더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총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아동 보호 기관이 계시고요, 보호 시설 등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 위탁 아동들을 맡아서 지원하는 가정 위탁 지원 센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이라고 해서 이 아동들이 보호 종료가 된 이후에 이 아동들이 청년으로서 정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기관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관들을 사실 아울러서 정부 측에서 업무를 담당해 주시는 주무부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이 모든 과정들을 사실은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바람개비 서포터즈 하면 아마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동 보호 그리고 이 자립준비 청년 지원과 같은 내용들이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모두 분산되어서 산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례로는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발견한 사례였는데요. 이제 여성가족부 소속 쉼터 출신 청소년 분께서 이제 자립할 나이가 되셔가지고 자립을 준비하시려는데 정작 자립준비 청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다라고 올해 7월에 게시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인 그런 케이스들이 아직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플러스 저희가 이제 바람개비 서포터즈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으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비슷한 그러한 배제되는 경우들을 몇 번 보면서 이런 것들이 정부 컨트롤 타워가 일단은 좀 존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실무진 분들과도 사실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실무진 분들의 사후 관리 능력을 좀 더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이 청년들을 사후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실무진들에 대한 상당한 인력 충원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무부처가 나뉘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사실은 실무진들 사회복지사 분들인데요, 굉장히 일 많고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인력을 충원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사후 관리를 향상하고 그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큰 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저희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여성가족부 장관님 의견 여쭤봐도 될까요? 시간이 제가 어제 오늘 청년 공감 콘서트